자, 월요일 7시에 시작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77의 여러분들, 그쵸? 오후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77하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77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뭔가 이렇게 긴장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쯤에 그죠,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겠구나. 저희가 이번에 11월부터 출발선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발선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몇 주 전인데,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긴장도를 쫙쫙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대가 나왔어요. 몇 번을 이렇게 못 풀었는지 좀 보도록 하는데, 역시나 4번, 5번, 6번 이쪽은 많이 못 보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즌2를 시작하는데 시즌2 때 여러분들한테 그죠, 한 꼭지씩 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도 넣어드리면서 함정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금 있다가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월요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문풀 달리기 기초체력 강화로 시즌2를 시작을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약간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즌2는 기초체력 강화예요. 그래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뭐냐? 문풀의 기초체력은 아무래도 기출형이겠죠. 그래서 기출형을 하나씩 정복하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월요일 저녁 7시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자기 점검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한 수험생이다. 요거를 한번 자신의 각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각오를 써보시고, 또 하나는 반대로 반성이 되는 지점을 써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매일 복습을 못하는 수험생이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번 주 자기점검을 할 때는 각오를 쓰셔도 되고요. 반성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를 말 그대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님께서 나는 칠칠한 수험생이다.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칠칠하다는 좀 좋은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각오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성 지점을 써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지키고 있다가 각오면 각오, 반성이면 그거를 고치셔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오님께서 되게 긴 글을 써줬는데요. 좀 가까이서 읽어볼게요.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화합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추석 때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조카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자 잘했다라고 위로하면서 다독여 주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오님이 간만에 친척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친척분들께서 그죠? 야, 너 이번에도 왜 뭐 이렇게 시험을 오래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했다라고 위로해 주신 거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우 정말 친척분들한테 정말 감사해. 저도 이제 박수,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봉투를 쥐어주시면 최고의 친척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봉투를 살짝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련님께 오늘 통닭 한 마리 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잉님 처음 뵙는 분인데 나는 제2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맘생이다. 박수. 자, 제가 아무래도 아줌마다 보니까 그 맘생들을 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맘시생들 분들은요 꼭 맘이 아니라 그 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데디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육아를 하면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애새끼들은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애새끼를 키워보면서 겸손해졌어요.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그쵸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그렇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정말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요. 아까 고객님도 제가 통닭을 할 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봉투 얘기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약간 속물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보통 그러거든요.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라. 왜냐하면 대신에 봉투를 받고 그거 가지고 칠랄레 팔랄레 맥주나 마시자 가서 소주나 먹자 놀아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야. 근데 정말로 그쵸 이렇게 정성 들여서 봉투를 줬으면은 내가 이 돈으로 좋은 책을 사고 좋은 자료를 사고 아니면 내 몸을 편하게 한 데 써야 돼요. 그쵸? 내 몸을 편안한 데 쓰고 비타민도 사 먹고 그러면서 그러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세요.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첫 번째 월급 타잖아. 그럼 첫 번째 월급 타는 걸로는 다 주변에 도움을 얻으셨던 분들한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아픈 거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그 처지가 좀 안 되는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혼자 일어서야만 하신 분들은 혼자 일어서야 돼요. 주변을 원망해봤자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혼자 일어서세요. 일어선 다음에 여러분께서 더 굳건한 나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되게 아리오님께서 감동적인 말씀하셨는데 속물적인 봉투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수험생들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봉투다. 뭐 이런 결론 아니고요. 어쨌든 나는 어떠어떠한 수험생이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 각오를 다지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문서의 기억관리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공문서 지금 정답 입력하셨던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지금 정답률이 90%가 넘어. 그래서 한번 해보죠. 지역 특산물을 개발한다 되어 있지. 그럼 이건 무조건 뭐라 쓰는 거야? 개발이라고 쓰게 된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토는 뭐 하는 거야? 개발하는 거죠. 그쵸? 토지도 뭐 하게 되는 거야? 개발하는 거죠. 자원도 뭘 하게 되는 거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개발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겨이발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겨이발은 보통 정신적인 거, 소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좋게 만들 때 겨이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때 개발하고요. 겨이발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와 얘의 차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소질, 능력, 창의력 이것은 다 얘랑 얘를 다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앞에 물질적인 게 나오게 되죠. 특산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얘는 쓸 수가 없다. 얘는 정신에서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 되겠고요.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예산지수 이 부분 수업했는데 와가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중의성으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좀 많은 경우에는 병렬 구조로 나오게 되죠. 생활권 전반을 활성화하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뒤에가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다. 이렇게 쓴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봅시다.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앞에는 필수 부사를 넣었어요. 근데 준수를 해야 된대. 무엇을 준수해? 이 앞에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를 준수하다.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을 잘 보세요. 이거 정말로 많이 했죠. 2015년 10월 30일 일. 그러면은 연, 월, 일을 쓸 때는 끝까지 마침표를 쓴다. 다시 한번 연, 월, 일을 쓸 때는 끝까지 마침표를 쓴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1번인데 와 정답률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2번도 계속해서 고 정답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국가직화 지망지 이 정도 수준만 나면 진짜 어떡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정답률 94%야. 지금 막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올까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쉬운 문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단축용으로만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되게 이렇게 자만하신 분들이 있지만 처음 논리 공부할 때 생각해봐.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잖아. 막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 막 제일 답답한 그 옆에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포항관계 그리고 있고 이랬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너무 잘 풉니다. 자, 우리의 방식은 무엇이다? 기호하다. 실험 결과 SNS 이용 시간이 긴 대상자는 모두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다. 아이고 기호화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 대상자는 모두 SNS 시간이 길었다. 세 번째,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게 나오죠? 그럼 자 보세요.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을 즐겨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 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쵸 있죠 운동이. 그러면은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not SNS 힘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얘를 대우로 만들게 되면은 not SNS 그러면은 운동이 나오죠. 얘를 확보하고 싶어 조건부 내에서 그러면 정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정권인 not SNS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또 대우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not stress. 그쵸? 요걸 하면 되겠네요.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도 전업자녀님처럼 생각해요. 논리가 세 문제 나오는데 세 문제가 다 어렵진 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이제 막 2회차 시험인데 논리 세 문제가 다 무지하게 막 어려워서 폭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확실한 거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면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학생분들이 풀 줄을 몰랐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정답률이 막 60, 50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정답이 몇인지 아세요? 현재까지 입력하신 분들에 한해서 94%야 정답률이. 그래서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봐 논리. 그러면은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다 맞아.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단축 여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김수진 님께서 질문을 좋은 걸 해줬는데 쌤 다른 질문인데요. 출발선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대비 어느 수준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발선 모의고사 때 잡은 게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이분 수진님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진님께서 출발선 모의고사의 난도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뭘 하냐면은 지금 합격생들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합격한 학생들을 이 지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출발선 모의고사를 1회부터 25회까지를 다 풀게 했어요. 다 풀게 해서 문제의 정답률, 풀이 시간, 난도, 그리고 문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다 지금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회당 그쵸 몇 분이 동일한 문제를 풀고 코멘트를 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선 모의고사의 난도를 조절하고 문제를 이번에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출발선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합격생들에게 이거 뭐라 해야 돼? 합격생들에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자문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시험하고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이 가장 인역초스럽게 만들겠다. 가장 인역초스러운 좋은 문제로 하겠다. 근데 플러스 3%를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출원 인원 대비 2%에서 3%뿐이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인적자스럽게 만든 양질의 문제를 하되 약 3% 정도의 그런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대비를 못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이번에 이거 되게 정성을 좀 많이 들였어요. 물론 일부 문제는 예전에 풀었던 매일 국어나 아니면은 뭐 출발선 중에서 정말 좋은 문제 일부 문제를 넣었지만 대부분이 다 제작하고 난도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많이 소문내 주세요. 합격생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자문단이라고 할까요? 합격생 자문단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고생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 걸. 소장님 제 책상에 있는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합격생 자문단 여러분들이 일일이 코멘트를 한 걸 제가 이렇게 일부를 모아서 오늘 좀 가져온다고 하는 걸 까먹었네요. 그게 있습니다. 책상이나 제 까만색 가방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난도가 이게 어느 정도냐?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도 보세요. 정답률이 지금 입력하신 분들 안에서 88%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3번 문제는 실제 시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고 시간을 아무래도 2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통통고등학사야 고등학교 기숙사 1층은 왼쪽부터 101호 104호방이 나란히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101,
102, 103, 104. 근데 갑을병정이 한 명씩만 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해보죠. 갑이 104호를 사용하거나 그럼 갑이 104호를 사용하거나 을이 103호를 사용한다. 을이 103호를 사용한다. 이번에 병이 101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병이 101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이 102호를 사용한다. 102호를 사용한다. 3번에 정은 102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02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에 병이 101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갑이 104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명제 논리에서 그냥 기호화를 갖다 쭉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정된 정보가 3번이죠. 3번부터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은 102호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2번을 쓸 수가 있겠죠. 대우 사용합니다. 정이 102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병은 101호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병이 대우로 확정이 되죠. 그러면 4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101호를 사용하게 되면 갑은 104호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1번에서 선원지 제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선원지 제거를 하게 되면 을은 103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병은 101호를 써요. 그 다음에 을은 103호를 써요. 근데 정하고 갑이 남았는데 정은 102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104호를 사용하겠죠. 갑은 104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갑은 102호를 사용하게 되겠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을 다 배치를 끝내놓게 되는 거예요. 끝내놓게 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걸 다 이렇게 끝내놓게 된 상태에서, 끝내놓게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을은 갑보다 왼쪽 방을 사용한다. 을은 갑보다 오른쪽을 사용하죠. 병은 갑보다 오른쪽을 사용한다. 병은 갑보다 왼쪽을 사용하겠죠. 갑은 정보다 왼쪽 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갑은 정보다 왼쪽 방을 사용하고 있죠. 을은 정보다 오른쪽 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을은 정보다 오른쪽이 아니니까 왼쪽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재밌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보세요. 2번하고 3번을 풀이 방식을 봤을 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2번은 물론 생략된 전제를 찾는 문제고 3번은 그쵸 반드시 참인 결론을 찾는 문제이긴 하지만 둘을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명제 논리에서 명제를 기호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거 선원지 제거, 전권 긍정, 대우 기치, 그렇죠? 이런 걸 사용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2번을 훨씬 더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바로 3번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이 3번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정답률이 그렇게 막 실제 시험에서 8, 90이 되지는 않고 한 70% 정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 겁니다. 3번 문제는요. 제가 사실은 이거 저기 말하면 안 되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한 2주인가 3주 뒤에 나오는 출발선에서 딱 한 문제 이거 가져왔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출발선 난도가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좀 쉬운 것도 있고요. 얘만한 것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를 벗어나진 않지만 기본형 문제도 쭉 들어가 있고 기본형을 약간 변형한 게 이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 난도를 막 올리지는 않지만 비슷한 난도의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되는 걸 많이 풀어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저희가 이번 시즌2에서 제가 한 문제씩 유형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입력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예상 기출서나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역투 예시 2차 문제인데 풀이 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정답이 30에서 50%분이 안 나왔던 문제예요. 현재까지 풀어봤던 풀게 했던 모든 문제들 중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게 나왔던 내용 2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문제가 요거 그쵸? 요거 일단 답은 체크하세요. 답 1번이고요. 이건 지금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의 문제를 풀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심 있는 정보를 찾아서 선택지랑 비교해서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몇 가지 그래서 비교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항, 그 다음에 긍정항을 뭐 바꿔놓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용을 몇 가지를 해두게 되면은 그쵸 정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내용일치 문제예요. 근데 이 내용일치가 왜 중요하냐?
사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발문에서는 추론이란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강화, 약화라고 하는 논증 평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론 문제 풀고 이 추론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강화, 약화까지 이렇게 푸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용 일치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정답률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정답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4번 정답률. 4번 정답률 55. 그렇지? 상위권 잘 푸네. 상위권 다 95%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번 정답률이 55%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답률이 60%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4번이죠.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이 50원, 60, 60이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이따가 학생분들이 더 이제 입력을 하면은 조금씩 변동은 되겠지만 4, 5, 6번이 조금 전에 이 문제 뭐야? 막 갑자기 앞에 뭐 공문서 90%, 논리 80%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즌2에서 우리가 매 영역마다 풀 문제들은 정답률을 일부러 60% 안팎짜리 문제를 좀 가져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게 연습하는 건데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 거시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기본 강의 때 좀 못 보여드리는 정답률이 아주 그냥 낮은 문제들을 넣어서 일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사 하나 빠졌네요. 논지 파악이 결합된 문제예요. 이 4번 문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4번 문제 정답률이 지금 55%가 나왔는데 대부분 2번하고 4번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찍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죠. 발문을 보게 되면은 내용 일치죠.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부정이 나와 부정 발문이 나왔죠. 자, 이제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맞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즉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중하시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분석과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버트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사회 분위기에 대한 검토 없이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 방향과 정책의 안착은 민심의 향방에 좌우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약을 해보세요. 경제학은 합리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경제 정책은 합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자, 합리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 처방이니까 이거 바로 정책이잖아.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버트 뭐를 따라야 된다? 민심이나 사회 분위기를 따라야 된다. 즉 민심에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민심은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요소이다. 이게 마지막 그쵸 나왔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경제정책은 합리성 근거에서 수립해야만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이걸 썼는지 알겠죠? 논지 파악이 결합된 문제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게 내용 일치 문제가 돼버리는데 내용 일치 문제인데 여기서 논지 파악을 봐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정책은 합리성 근거에서 수립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정책이 합리적이더라도 오히려 민심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합리성에 근거해서 수립된 정책이더라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법칙에 근거한 정책은 국가별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왜? 구성원의 자질에 따라서 또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특히 분위기에 따라서. 그럼 마지막을 보세요. 2번하고 4번이 헷갈렸을 텐데 4번은 이른바 그쵸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 패러프레이징이 나왔죠. 다르게 표현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아무리 합리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이거를 실시를 할 때는 민심의 향방이 크게 좌우된다. 선생님, 민심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 구성원 다수의 욕구라고 해도 될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페르프레징이라고 하는 거, 이른바 치환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서 A라고 하는 표현을 A-라고 바꿔 써도 됩니까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야 되죠. A라고 하는 것을 A-로 바꿔 써도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악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 자 봅시다.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 사회 구성원 다수의 욕구를 고려해야 된다는데 사회 구성원 다수의 욕구를 민심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민심 뭐야? 사람들이 원하는 바잖아. 이 정도는 바꿔서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게 답이 없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그쵸?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캐리어님처럼 뭐 풀어서 답만 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기잖아요.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이건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근데 내용일치는 꼭 요약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말, 그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내용일치는 사실 부가적인 내용에서도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운이 좋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맞았지만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내용일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앞광고가 있구나. 여기 있네요. 앞광고 시간인데 오늘은 광고 하나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출발선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가 시작되죠. 저희가 이제 예상기술서, 그 다음에 출발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지방대 모의고사까지 쭉 나가게 그 다음 모의고사까지 나가게 되는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 1이 바로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 가장 인역초스러운 문제를 만들겠다. 근데 인역초스러운 문제인데 플러스 3%를 한번 지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가져온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저기 그 뭐죠? 유튜버들 보통 이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하지?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일부를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의고사 회차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난도를 하고 본인 점수 해가지고 여기 문제에 대한 평가를 다 쓰셨어요, 이분들이. 자, 짠, 짠. 이렇게 하는 건가? 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지금 평가를 이렇게 다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합격생분들이 진짜 정성스럽게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다 써주세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당 그래서 난도가 하, 뭐 중하, 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평가를 이걸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공통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거나 막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공통적인데 너무 어렵거나 이제 너무 만약에 좀 약간 오류가 좀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다 문제를 다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분들의 평균이 합격생분들의 평균이 85점 이상을 다 유지하도록 그렇게 모의고사를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요거를 이제 일부 자료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간 정성을 갈아 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100% 뭐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여러분께서 그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들 중에서 정말 굉장히 고퀄의 모의고사 그리고 저희가 이 실전 모의고사 1을 25회, 그 다음 2를 25회를 해요. 그래서 총 50회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50회 제작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또 매일 국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50회의 모의고사로 모든 걸 다 보여주자. 그래서 50회 모의고사만 정성 들어서 풀면 문제 하나하나가 허투루 만들지를 않고 쉬우면 그 쉬운 것의 근거가 확실하게 그리고 함정이 있다고 하면 함정이 있는 그 근거 확실하게 그리고 합격생들한테 풀었을 때 85, 90, 95, 100 요 수준에서 지금 맞춰서 물론 합격생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했으니까
하여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웃긴 얘기가 사실 아닌데 오늘 저는 이 본관에서 예상기출수 수업을 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저 연구소가 여기 본관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건물 딴 건물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났대. 그래서 화재 경보가 나가지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연구원 선생님들이 급하게 밖에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섰대요. 근데 저희 그 연구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연구원 선생님 한 분이 이따만한 가방을 들고 막 급하게 다 밖에 나와서 화재 경보가 나온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따만한 가방을 들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 가방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감동의 눈물 또르르 흘릴 준비하세요. 교정지. 교정지. 왜냐하면 이 교정지 작업을 이번 주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내서 넘겨야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전에 그 책이 나오거든요. 책이 사실은 그렇게 뭐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불났던 화재 경보를 듣고 이따만한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교정지를 다 챙겨 나오셨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죠? 감동의 눈물을 좀 또르르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걸로 볼까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막 매번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제국어가 이 문제에 대한 질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명품 모의고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또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문제는 너무 좋은데 난도가 조금 어려웠다는 지적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비판점을 다 받아들인 건데 이 난도를 제가 자의적으로 조절하기보다 아예 합격생 자문단을 구한 겁니다. 구해서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인역처스러운 정말 모의고사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그런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문제가 깔끔할 거예요. 하여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광고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 이제 앞광고를 끝낸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가? 5번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지금 정답률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60%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답률이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 어떻게 올리셨어요? 시간? 그죠? 시간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 위에다 제가 지금 뭐를 썼냐면 시간을 잡아먹는 왕짜증 문제라 돼 있어요. 이거 사실 나중에 해설체 보면은 다 알아. 내용을 치니까 요 정보는 여기 있고 저 정보는 저기 있고 요 정보는 요거 이렇게 돼서 딱딱 이렇게 혼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 내에 읽기에 짜증이 나고요. 짜증 유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5번에 짜증 유발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번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짜증 보고 더 집중해서 풀었대. 맞다. 그런 효과도 있겠다. 그렇죠? 자, 읽어보도록 하죠. 국문학의 범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되어온 것이 구비문학과 한문학이다. 얘네가 국문학이냐 아니냐. 그들 가운데 구비문학이 문학이냐 하는 것이 한때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 자체를 문학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구비문학은 문학이 아니란 반론은 제기될 여지가 없다. 문학이다 이런 거죠. 근데 한문학은 문학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으나 과연 국문학일 수 있는가 하는 시비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범주를 보세요. 구비문학은 이게 기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학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던 거고 한문학은 당연히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문학이잖아. 근데 문제가 국문학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택 7번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구비문학과 한문학이 문학의 범죄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다. 아니죠. 한문학은 항상 문학이라 했어.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이냐 아니냐 항상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한문학은 문학이 아니냐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국문학이냐 아니냐라는 시비가 항상 있다.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죠. 한문은 우리가 인접한 여러 나라에 삼켰던 글이고 그런 이유에서 한문학은 어느 나라에서 창작했든 동아시아 공동의 문학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써놓은 것은 거의 한 가지만 읽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읽는 한문은 우리 문어체 하나라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약간 결론을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의 문학인데 읽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된다? 우리 국문학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한문학에는 동아시아 공동의 고전적 규범에 잘 맞는 것도 있고 우리말 구어를 적잖게 받아들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동아시아 공동의 규범에 맞는 것도 있고 우리말 구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독특하게 맞는 것도 있다. 근데 한문학을 국문학으로 다른 관점에서는 뒤에 것 우리말 구어를 적지 않게 받아들인 것이
자, 앞에 것을 묻지 않는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문학을 문학 활동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한문학은 구비문학이나 국문문학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어 문학으로서 소중한 구실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점포를 다뤄야 문학사의 실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지. 이 글에서 말하고 하는 게 뭔 것 같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자, 구비문학, 너는 문학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너는 문학이다. 끝.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한문학, 너는 문학은 문학인데 너는 국문학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문학을 적을 때 그 나라의 구어대로 받아들여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문학이나 국문문학과 함께 우리 문학사의 실상을 드러낸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면 벌써 이 전에 깔린 게 구비문학이 문학인 것만 인정되면 국문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문문학도 당연히 국문학이죠. 그럼 마지막에 한문학도 뭐가 된다? 시작. 국문학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만 되겠네요.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글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구비문학이 문학의 범죄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전에 있었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구비문학은 여기에 대한 게 맞는데 한문학은 항상 문학이었어. 근데 한문학은 국문학의 범죄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범죄에는 항상 한문학은 들어갔다. 따라서 한문학이 맞지가 않죠. 두 번째, 한문이 우리 주변국에서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한문학은 전아시아 공동의 문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전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가 되는 거죠. 아시아의 동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아시아 문학으로서의 공용성을 가지고 있다라 되어 있죠. 아, 짜증나. 그렇죠? 세 번째, 우리 한문학은 한문 공문학권 공동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문어치를 중시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되어 있죠? 동아시아 공동의 규범에 맞는 것도 있고 우리식으로 전 것도 있다. 한문 문학권 공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 이게 동아시아 문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학의 규범을 따르는 것도 있고 우리만의 문어치를 창조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문 문학권 공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동아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의 규모를 딴다. 즉 동아시아 문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비문학과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고 수용된 한문학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고 수용됐다는 걸 뭘 얘기하냐.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의 규범에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말 구어를 받아들인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리말 구어를 받아들인 것도 굉장한 의의를 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고 수용된 문학이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고 수용한 한문학은 국문학사의 범주에 포함돼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 소중한 우리 국문학의 범주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짜증을 내지 않고 지금은 게시판이 다 크크크로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2번도 낚시였구나. 크크크크.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 시간 잡아먹는 왕짜증 문제라고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아니 함정을 이렇게 찌질하게 막 이곳저곳에서 뿌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봐봐. 글을 읽고 났더니 난도가 그렇게 높아요? 난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글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택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왜 못 풀었는지 아세요?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다행히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잖아. 그럼 한 번 이게 꼬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동아시아라고 되어 있지. 근데 이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명드리니까 어때? 생각보다 쉽다니까? 이 지문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근데 정답들이 낮고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되고 해설 보면 너무 쉬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막상 뭔가 하나 꼬이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됩니까? 그러면은 짜증을 내면서도 그쵸 약간 난도 있는 문제를 그쵸 약간 양을 늘려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푸셔야 돼 이런 문제들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함정이 지금 되게 지저분하게 낸 건 아니잖아. 이상하게 꼬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리되 학생분들이 생각할 때 정답률을 제일 좋아하는 게 80에서 90짜리 문제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정답률 80에서 90%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들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문제인데 80에서 90% 문제만 푸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나를 단련시키지는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20문제 중에서 80에서 90%짜리 문제도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시간 배치를 하니까. 근데 나를 단련시키는 정답률 60%짜리 문제도 풀어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쪽을 같이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발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정답률 80, 90짜리도 있습니다. 정답률 80, 90짜리도 뭐 꽤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정답률이 60%짜리가 있는데 학생분들이 되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면은 아유, 나 그냥 이거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야. 생각하고 답을 봐. 문제를 보고 머리를 받고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근데 답을 봐. 그럼 답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답 보고 아, 이게 네가 답이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해서 넘어가. 이러면 여러분들 내용일치에서 계속 틀리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짜증이 나더라도 그쵸 우리는 그쵸 이 짜증 극복해야 돼. 나를 단련시킨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지문 난도가 오히려 높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볼 때 5번은 설명드렸던 지문 난도 안 높죠. 그렇지? 지문 난도 안 높아. 그냥 뭐냐면은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가 막 이렇게 조박조박 나왔기 때문에 시간 잡아 뭔가 짜증나고 그러다가 빨리 풀려고 자꾸만 하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지문 난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어떻게 잘 푸셨어요? 이 문제도 정답률이 한 60%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보자마자 시가 장래에서 활용된 대화는 활용 양상에 따라 열린 대화, 닫힌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건 무조건 대비항이네요. 그럼 하나가 열린 대화가 되고요. 하나가 닫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열린 대화, 닫힌 대화라고 하는 대비항을 딱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제의 특성이니까 이게 열린 대화가 되겠죠. 그럼 작가로부터 독립된 인물이 인물이 독립됐구나. 독립된 인물이 자신의 발언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이 인물은 작가의식을 대변한 대리인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 부정항이죠. 작과 무관한 독립적인 인격체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작가의 의식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not 작가 의식이 되죠. 부정하고는 다 대비항에서 쓰이니까 다 표시하세요. 이면으로 숨어들게 되고 독자는 이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파고들게 된다.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작가의식이죠. 작품 간의 인물 간 대화가 작품 밖의 독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로 확장이 된다. 그래서 대화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은 독자의 시선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not 고정. 그래서 얘는 유동적이 돼요. 반면이 되죠. 그럼 후자의 특성이 이거 뭐야? 그럼 얘는 독립적이지 않다. 작가를 대변한다. 그리고 뭐야? 시작.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여러분들? 확대가 되지 않는다. 확장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고정되었다. 이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작가의식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독자의 권한은 박탈당하고 된다. 이럴 경우 작품 안에 대한 not 확장이죠. not 확장. 그리고 작품의 의미가 독자 시각에 따라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대비항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비항을 그대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가 열린 대화, 여기가 닫힌 대화. 그러면 방금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령 누앙사에 등장하는 대화에서 이집진 농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소를 빌려달라는 화자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인물의 주체적 태도, 작가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그럼 여기 나왔지? 아까 작가로부터 독립된 존재는 열린 대화죠. 그러니까 이웃집 농부는 열린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독자적인 발언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화자인 화자는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 뭐야? 화자는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닫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누앙사예요. 그래서 자 누앙사에서 이거 독해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인물이 두 명이 나오잖아. 근데 이웃집 농부는 열린 대화를 하고 있지만 화자는 뭐다 시작? 닫힌 대화를 하고 있죠. 작가의식을 대변하니까 이 둘의 서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작품 전체가 대화로 구성된 목동문답가예요. 그럼 이번 한번 목동문답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목동문답가에서
전반부의 대화자는 입신양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반자의 대화자는 부귀공명을 부정하면서 자연의 귀한 삶을 욕설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명은 입신양명, 한 명은 부귀공명. 그러니까 여기도 대화자니까 두 명이 나오고요. 얘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화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작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단시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독재 몫이 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목동 문답가에서는 전반부의 대화자가 나오고 후반부의 대화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둘 다 작가의식을 대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시작? 그쵸? 아이고 왜 일로 갔냐? 자, 전반부의 대화자가 나오고요. 후반부의 대화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의 의견 중에서 뭐가 옳은지를 결정하지가 않은 거죠. 독자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대화는 무슨 대화야? 시작? 열린 대화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화라고 하는 게 뭐야?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필요해. 그러니까 누앙사는 이웃집 농부와 화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웃집 농부는 열린 쪽이죠. 근데 지금 말을 하는 주된 주체는 화자가 지금 닫힌 쪽이잖아. 그래서 닫힌 쪽이 지금 강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목동문답반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자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대화는 둘 다 뭐야? 결정이 되지 않았지. 순전히 독재 몫이 되니까 이 둘의 대화는 다 뭐가 돼요? 열린 대화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해보죠. 그럼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목동문답가는 닫힌 대화, 열린 대화야. 열린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이죠. 둘 다 얘는 뭐야? 그죠? 열려져 있잖아. 그치? 자, 누앙사는 작가 의식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작품의 의미가 유동되다. 아니잖아. 누앙사의 대화에서 이웃집 농부는 열린 대화지만 화자는 지금 닫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누앙사의 이웃집 농부와 목동 문답가의 대화자들 뭐야? 전반부의 대화자, 후반부의 대화자들은 작가와 무관한 독립적 인격체이다. 작가와 무관한 독립적 인격체는 열린 대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웃집 농부도 열린 대화. 그 다음에 자 목동 문답가의 두 사람은 다 둘 다 무슨 대화 시작? 열린 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둘 다 열린 대화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와 무관한 게 바로 열린 대화니까 정답은 3번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마지막 열린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보다 닫힌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독자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 아니지. 닫힌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은 작품의 의미가 고정돼서 독자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용을 친 문제로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문제를 풀다가. 사실은 지문 난도가 제일 높은 건 6번이에요. 6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눠서 봐야 되고 목동문학과는 이 둘이 모두 다 열린 대화의 참여자가 된다. 여기 나왔죠? 강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재 몫인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대비항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6번 문제는 전체를 대비항으로 만든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가 항을 배치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사실은 지문 난도는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간에 다 대부분 55에서 60%의 정답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변별적이 돼요. 왜냐하면은 오해하면 안 돼요. 전체 문제 중에서 80%, 90%짜리 정답률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지. 합격생들은 이런 거 안 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격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답률 60%나 70%짜리 문제가 하나라도 나오더라도 이걸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맞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님께서 지금 4번이 어렵다고 했는데 4번에 다시 한번 자 닫힌 대 그 상처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질문 안 읽었어. 닫힌 대화는 뭐야? 이거는 독자 역할이 강조되지 않겠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주체, 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데 닫힌 대화는 독자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독자 역할이 강조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더라도 이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아, 이 4번이 아니라 그 문제 4번. 아, 그렇구나. 문제 4번. 제가 약간 잘못 읽었습니다. 이런 실수도 하는 거죠.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요거 논지 파악이 결합된 문제야. 어렵죠. 논지 파악을 결합하면서 봐야 되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논지가 뭐죠? 그렇죠. 아무리 경제 정책이 합리성에 근거해서 수립되더라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 안 된다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잘 보셔야만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모의고사나 매일국어는 지금 합격생 그 자문단을 통해서까지도 계속 난도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 뭐 라이브는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문제 정답률이 뭐 40% 나와도 이거 꼭 풀어 야 될 것 같으면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서 라이브는 자 앞으로 이름 바꿀까요? 선제 맘대로 내 맘대로 라이브. 네, 그렇게 됩니다. 쿠리님께서 지금 선생님 5, 6번과 같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문제는 넘기고 후반부에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최대 시간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조심해야 돼. 지문이 어렵더라도 선지가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 난도가 어려운데 생각보다 선지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지문을 한 반쯤 읽다가 그냥 넘기고 이런 문제가 뒤에 쌓인다 생각해봐. 난 되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당 본인이 풀어야 되는 어떤 최대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을 만약에 너무 오버했다면 과감하게 뒤로 넘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앞에 5번 문제가 킬러가 있었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마지막 18, 19, 20번이 엄청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막 섞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시간 배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최대 시간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경제법칙에 근거한 정책 국가별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심이라든지 그쵸, 사회 분위기는 국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나 사회 분위기 요거는 당연히 국가별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 또 하나 여기 나왔잖아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은 데서는 효과가 낮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자 한 분께서 계속 요거 질문했는데 여기 나왔잖아. 국민의 의수준이 높은 사회니까 높은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고 국민의 의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국가별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1일 1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일동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일동 문제의 정답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정답률 다 높네요. 잘 푸셨네요. 그러니까 1일동은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드린 이유가 그쵸. 긴 지문을 앞쪽에서 제대로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좀 재밌지 않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즉 수출되고 수입될 때, 그럼 이때 수입은 뭐야? 들여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지금 들여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수입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돈을 얘기하는 거야. 돈. 그렇죠? 돈이나 물품을 얘기하니까 들여온다는 행위성을 가진 그 단어는 아니게 되겠죠. 아 그래요. 전사님 미국 관세 생각나서 흥미진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관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지금 여러분들 시사적인 어떤 신문 좀이라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우리는 물론 공부하느라고 속세를 모르잖아. 근데 지금 속세는 난립니다. 지금 속세는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AI 혁명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렇죠 로봇 혁명. 그 다음에 이제는 AI를 뛰어넘어서 양자 컴퓨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넘어서 여러분들 AGI까지 얘기하고 있죠. AGI가 뭐야? 일반 인공지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I는 그 LLM 학습을 통해 가지고 추론 과정 학습시키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라 한다면은 AGI는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드디어 LLM을 통한 일반적인 어떤 학습을 끝내서 인간의 가장 고등 능력인 이 추론 능력으로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일반 지능,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까지. 어머나, 이거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떨어졌어요, 펜이. 이걸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어머나, 이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어디 떨어졌지? 여기 떨어졌어요. 안 보이는데 죄송해요. 어떡해. 죄송해요. 지금 이거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AI를 넘어가지고 AGI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 AGI가 원래는 아무리 빨리 나와도 이제 출현을 한데 한 50년 정도가 이상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뭐 양재역학 뭐 이런 어떤 출원식이 개발이 된지 뭐 했는지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나올 때는 한 20년에서 30년 안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세계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밖의 세계는요. 저희는 지금 이게 속세를 모르잖아. 근데 바깥의 속세는 일종의 지금 뭐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각하는,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국제관계, 모든 인간에 대한 정의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패러다임 전환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환기 시대에 우리는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빨리 국가의품으로 들어가자. 빨리 국가의품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죠? 뭐 LLM 학습이라든지 뭐 AI와 AGI 차이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모든 내용이 저희 출발선 모의고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출발선 모의고사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문 베이스를 쭉 할 때 시사적인 걸 되게 많이 넣어. 왜냐면 시사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시사적인 내용을 꼭 알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나올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그쵸. 조금 더 잘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출발선이나 결승선 모의고사 지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쭉 세팅한 다음에 혹시나 거기 빠져있는 제재가 있는지를 체킹을 해요. 체킹을 쭉쭉쭉 했을 때 이번에 AI와 AGI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빠졌다면 그 지문 넣고 양자 컴퓨팅이 빠져있다면 그런 지문 넣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출발선 모의고사 이제 독해 문제지만 하여간 열심히 푸시고요. 요거는 진짜 이거 얘가 잠깐 튀었는데 이게 요즘 밖에 지금 관세 전쟁이야. 그 난리 난 거 아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00%를 부과한다 어쩐다. 하여간 뭐 도시 아저씨가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워낙에 지금 관세가 화제가 되고 모든 사회 뉴스에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질문을 채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차차님 출발선 정말 기대되네요라고 하는데 기대는 하시되 또 너무 기대가 과도하면 좀 약간 또 모자란 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시사적인 제재는 제가 알아서 많이 넣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약간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시 할아버지입니다. 죄송해요,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님이시죠. 근데 어쨌든 자,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즉 수출되고 수입될 때, 들어올 때 부과된 세금이 관세이다. 관세의 개념.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관세도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죠. 과도한 수출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막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 수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내는 거니까 세계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이해되시죠? 자,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가의 재정 수입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관세 부과는 두 가지 목적이 당시에 달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그냥 재정 수입만 달성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이 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달성된 경우도 있다. 관세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관세는 크게 정액 관세, 종가 관세, 복각 관세 세 가지인데 정액 관세는 말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상품의 일정한 금액을 하게 되는데 가격에 얼마든지 관계가 없이 그냥 그저 관세가 똑같다. 그래서 정액 관세는 말 그대로 정액이다. 종가 관세는 수입 상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가 관세는 결과적으로 단가에 따라서 비율제로 가기 때문에 단가 높으면 관세가 그저 높고 만약에 단가 낮으면 관세가 낮겠죠. 마지막 복합 관세는 정액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종가 관세를 추가하죠. 그러면은 딱 정해놔. 1달러 이걸 딱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종가 관세 상품별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가격이 높게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 상승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수입하는 가격에 관세를 갖다 더해주니까 이 가격이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은 즉 관세가 부과되면 자 국내 생산자에겐 긍정적이죠. 왜? 수입품이 비싸니까. 근데 반면에 대비야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을 부담해야 되는 소비자에게 관세는 부정적이다. 자, 다시 한번 수입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은 생산자는 좋아해요. 그쵸? 왜? 수입품이 비싸니까 국내 생산이 더 싸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소비자는 이 수입품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더 많은 것을 부담하겠죠. 따라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관세 부과를 결정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관세가 수익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 생산자를 보호한다. 반면에 사회 전체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례를 비용을 초래한다.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의 인상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포기해야 되는 소비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함께 그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관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이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정태적 관점에서의 비용뿐만 아니라 동태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비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시가 나옵니다. 미국 대공황기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자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니까 수익 관세겠죠?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자국 제품을 소비했죠.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유리한 보호 관세를 지금 한 거야. 그래서 미국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제품 안 쓰고 국내 제품 쓰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했죠.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던 국가들의 수출이 위축돼.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수입 관세를 막 내야 되는 그런 수출국들의 수출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타국의 소득 수준이 하락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타국이 못 살게 되면은 미국 상품을 갖다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대공황이 장기화되었대요. 자, 굉장히 연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정답률을 보니까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를 할 때 국내 생산자를 보호를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타국의 경제적 상황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의 상품을 수입해서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현실에서 정부는 관세 부과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보호받는 국내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경우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은 지금 수입 관세를 붙이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더 싼 상품을 못 사니까. 근데 만약에 보호를 받는 국내 산업 생산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해. 그게 이유가 나오죠. 선거위에 선출된 국회 관료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자 기업들은 관세 부과를 해서 적극적이야. 그런데 반면에 대비야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세 좀 붙이지 마라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업은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들 뭉쳐가지고 관세를 붙여 외국 기업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 각자 소비하는 물품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직적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그래서 이는 관세 부과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정치적 영향력.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요소야, 비경제적인 요소야? 비경제적인 요소에서 결정된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한 결과 미국은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품을 사야 되는 타국 사람들, 타국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져서 미국 거를 수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출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출 관세를 부과한 상품, 수출 관세. 그죠? 밖으로 내보낼 때 관세를 부과해. 세계 시장에서 싸게 판매되겠어요? 비싸게 판매되겠어요? 비싸게 판매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죠. 싸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수출 관세를 부과했어. 그럼 이건 세계 시장에서 비싸게 판매되죠.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거죠. 싸장게 판매되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수출업자의
이득은 늘어날 수도 있지. 만약에 자 A라는 물품을 생산해서 내가 수출을 하는데 수출 관세를 갖다가 매겨. 그러면은 그동안 100원이었던 게 150원에 팔리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비싸지지. 그러면은 타국에서 수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타국에서 수입을 만약에 못해서 총량이 줄어들게 될 때는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확정할 수가 없다. 얘는 틀렸고요. 얘는 확정할 수가 없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인증샷 남겨주세요. 복습 고고 카페 이벤트 인증샷입니다. 도장과 함께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수익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 산업의 보호와 정부의 재정 증대 중 적어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달성할 때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달성할 때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내 생산자는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어떻게 돼? 비싸게 사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다 맞습니다. 7번의 다음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나라라 슈퍼맨.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되기세에서 옳게 추론한 사람은 누구냐? 관세는 정액관세, 종가관세, 복가관세다. 기억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 부담률이 줄어들 거야. 아니에요. 정액이잖아. 정액은 딱 액수를 정해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X가 되겠죠? 니은에 따르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 자동차라도 가격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져. 그러니까 가격에 따르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높으면 많이 부과되겠죠? 세 번째 복합관세죠.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면 기억이나 니은이 부과될 때보다 디귿이 부과될 때 관세 부담이 높아질 거야. 왜 그래요? 복합관세는 기억에다가 니은을 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액관세에다 종가관세를 더하니까 총합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라고 병의 내용은 맞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A에 들어갈 건 어쨌든 간에 경제적 요소가 아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래서 경제 외적인 요소가 되니까 2번이죠. 그리고 이건 3번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3번 찍으면 절대 안 되지. 맥락을 전혀 파악 못한 거고. 소비자들은 로비하고 압력하기 힘들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는 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여온다는 뜻인 거는 답이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뭐야? 여러분들 그 돈이나 물품 같은 그렇죠. 얻게 된 이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야? 할 때 수입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지금까지 한번 1일 1독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시즌2의 문제를 풀어보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이 방식으로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점검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에서는 약간 문풀 강화 훈련이니까 기초체력 훈련이에요. 강화 훈련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 풀기보다도 특히나 하나의 딱 유형을 잡아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약간 난도가 있는 함정 문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거나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맨날 80%, 90%짜리 정답률 문제 근데 눈으로 쏙 훑어도 맞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런 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만 풀면서 기분 좋아하기보다도 가끔은 정말 짜증이 나.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 안 읽히지라는 질문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그쵸 실력을 좀 올리는데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모의고사, 출발선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사실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못 풀어드렸던 문제를 라이브 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앞으로도 내 맘대로 라이브,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라이브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생들의 평가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제기하셨던 문제 선생님 출발선하고 그 결성 문제는 너무 좋은데 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점수 예측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걸 다 반영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가장 인혁처스러운 명품 모의고사를 만들고 싶은데 인혁처스럽지만 플러스 3%의 변별력은 두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푸는 7가세 모의고사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요. 하여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그 일정표를 보면은 첫 번째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한 주를 쉽니다. 저희가 다음 주 한 주를 쉬고요. 11월 3일 때 다시 라이브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가끔가다 저희가 전체 일정에 좀 일정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징검다리로 가긴 하는데 모든 일정표는요. 처음에 시즌 1, 시즌 2, 시즌 3을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만 딱 쉬고요. 저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주 11월 3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나는 어떠한 수험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하시고요.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11월 3일 때 시즌 2, 3회 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출발선 모의고사도 아마 출간될 테니까 하여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1월에 뵙도록 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